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증시 변곡점이 될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던 날이었죠. 2일 수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다가온 한국 증시 운명의 날들 짙은 관망세인데요. 미국 증시 강세 속에 출발한 상승이었지만 짙은 관망세, 짙은 경계감에 양시장은 하락.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현선물 합쳐 1.7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관망세는 예탁금 숫자에도 반영이 됐죠. 첫 번째 헤드라인, 불확실성의 투자 심리 위축, 증시 투자자 예탁금 59.5조 원 수준입니다. 자, 시장이 눈치를 봤던 요인들을 먼저 함께 정리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일단 새벽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 3월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3월에 49로 집계가 되며 기준선인 50을 밑돌았고요. 3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짚어드리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는요, 국내 수출의 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지표 위축은 수출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 관세 디테일들이 공개된 가운데 어제는요,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 세율을 차중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혹은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이 두 개의 절충안을 발표하느냐 막판까지 미국 행정부 내에서 디테일을 두고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리고요, 공매도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 원대였고요. 거래대금 기준 공매도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들이 대상이었고요. 코스피에서는요,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고 무려 43개 종목이 거래 첫날부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죠. 자, 이 중에는요, 어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SK하이닉스, HC현대일렉트릭, HLB 그리고 삼천단 제약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즉, 1일 잠시 해당 종목들은 공매도 거래가 중지되며 수익률은 플러스였지만요. 어제는 다시 해당 종목들로 공매도가 몰렸던 겁니다. 자, 이에 증시 대기성 자금인 예탁금은요, 3월 중순까지만 해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3월 말 들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보자면 59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하게 됐는데요. 작년 증시가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의 59조 4천억 원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관망세는 사실 상승 업종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러니까 저베타, 지수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저베타 배당주의 자금이 몰리면서 4월 4일 기준이 배당 기준일인 CJ가 무려 4.9%나 상승 마감을 했고요. 경기 방어주 성격의 K푸드와 함께 확실하게 수출이 찍히고 있는 K뷰티주,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인 조선주로 투심이 몰렸습니다. 자, 증시 변곡점이 될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요, 예상보다 강했던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고요. 내일 오전 11시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죠. 무려 59조 원이 넘는 대기성 자금의 향방,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벤트와 함께 시장의 해석까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 분석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국으로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치가 나왔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이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잠 못 자고 이거 확인하면서 되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예. 좀 결과를 좀 기다렸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끝나자마자 조금 지나니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완화적인 측면과 좀 강경한 측면을 예상했습니다.
있었는데 좀 강경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정도까지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각 개별국 증시에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엄청난 변동성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그 국가별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25%나 상호한 관세를 좀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예상하는 것은 뭐 정부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FTA 이행 점검이라든가 예외국 지위 확보, 유예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무역 보복을 또 피하기 위한 부분과 협상 여지 확보를 위한 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은 그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현지 생산 확대 검토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예. 그건 바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이 주요 수출 산업에 이 관세 부담이 되는 쪽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수출 감소라든가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철강, 전기차, 화학 등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지원, 세제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 수출 보험 강화 이런 대책 마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세안, 인도,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그 WTO 제소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도가 나올 협상력에 대한 강한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중심의 대미 수출 전략 수정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고 국가별로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 이동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한테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살펴보면은 네.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히 공개가 됐는데 네. 보편 관세 10% 그리고 상호 관세 25%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보편 네. 관세 10% 대신 25%만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네. 그래도 그럼 우리는 알파를 찾고 수혜주를 찾아야 될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수혜주 투자 아이디어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수혜주를 찾기 전에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는 서프라이즈한 시나리오와 쇼크 시나리오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존에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쇼크 시나리오 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수준이 높고 적용 대상 국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에 구체적인 어떤 실행단도 추가로 발표가 됐다면은 예. 시장 충격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됐다라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면서 협상에 대한 여지가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장 요인에 의해서 많이 빠져 있으면서 실적이 개선된다든가 이 관세 이슈에서 조금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 쪽에 조금 더 주목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나 아니면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종목을 매집하거나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까요? 저는 그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 업종 중에서 좋게 보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내수 소비 유통 업종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이유는 이 대미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에 기반해서 경제 회복이나 정책 부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관련 종목을 좀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BGF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편의점 그리고 뭐 대형마트 그리고 식품 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도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마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매우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그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2027년도까지 영업이익을 1조 원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중장기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홈플러스 이슈가 이제 부각된 이후에 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마트가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주가 흐름도 꽤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자회사 실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신세계 건설의 흡수 합병 이라든가 그리고 스타컴의 물리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함께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스도 보면은 아무래도 배당을 해주거나 뭐 주식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봐야 되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최저 배당금을 2,500원으로 기존에 상향 조정한 바 있고요. 2년간의 자사주 2% 소각하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서 S&P 500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장기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대체로 보면은 이 ROE가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ROE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엄청난 이익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익이 플랫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배당이나 예.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자본을 낮추게 되면은 자본 회전율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마트도 일정 부분 거기에 함께 동승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종목단에서 이마트를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또 좋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 건설 인프라 종목이 이번 관세 이슈에서 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SOC 투자 확대 수혜라든가 미국 무역 관세 관련성이 이 관세와의 관련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정책 부양 모멘텀이 부가가 추후된다면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 GS건설이라든가 특히 현대건설, ENC,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토픽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기존의 뭐 자본 이슈라든가 광주 쪽의 아파트 사고라든가 이런 건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들의 매우 강한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 거죠. 이 건설주 전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그 부분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화공영의 이 회생 신청도 그렇고 네, 네. 중소형 건설사긴 하지만 네, 네. 건설사들의 일부 네, 네. 휘청임이 있으면 네.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네. 좀 불편한 투자 심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죠. 중소형 건설사들의 PF 부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구조 조정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한계 기업에 또 직면한 기업도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들의 PF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력이 좀 있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규제 리스크를 이제 반영하는 건설사 전반 건설사 전반에 이 PBR이 저평가되는 상황에서 이 대형 건설사들의 또 외부적인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온다든가 또 MRO 사업을 또 강력하게 또 추진한다든가 예를 들면 DLENC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이 업사이드의 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 쪽에는 HD 현대산업개발이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HD 현대산업개발의 개별 이슈로 보면은 아무래도 네. 지금 준행 중인 개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유망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어떤 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개발권은 국내 쪽으로 좀 최근에 리포팅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광운대 주변에 이 서울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분양을 했는데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천안의 아이파크 시티라든가 파주 메디컬 뭐 클러스터 이런 쪽에서 또 수익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외부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시장에서 관세 충격이 생각보다 커지게 된다면 역으로 관세 무풍지대 찾는 심리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개별 소비주 아까 이마트도 언급해 주셨고 또 네. 건설주 대형 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산업개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